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아침 미래에셋대우 실적 TP 상향하시면서 네. 타픽 의견 유지하셨고, 네. 최근에 증권주 계속 발표하셨는데 제가 녹음을 안 했었는데 오늘 정리 좀 해주시죠. 증권주 어떻게 좀 많이 올라와서 부담인데 계속 그래도 장이 살아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네, 지난번에 이제 은행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렸었고, 증권사들은 이제 시작 발표를 시작을 했고, 이제 현재 한 3군데 정도 이제 주요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대우, NH.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좀 8월 중순까지 해서 일정은 남아 있는데, 최근에 금융주 중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가 성과도 좀 괜찮고, 이제 그 기저에는 이제 호실적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내용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의 그 규모가 일단 1분기에 부진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회복을 했는데, 회복이 아니라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거의 이제 새 증권사 모두 역대 최대 실적,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었고, 그리고 이 기대감이 한 3분기까지도 일단은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좀 확인 가능한 지표들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은 거래대금 규모는 일단 2분기 대비해서 7월 그리고 8월 뭐 지금 초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브로커리지 수익이 2분기에도 호실적을 견인을 했고, 이 흐름은 3분기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분기 때 실적 반등을 사실 가장 크게 이끌었던 부분은 운용이익입니다. 근데 이건 1분기 때 많이 위축이 됐던 부분이 공통적으로 크게 이제 개선이 된 부분이고, 내용적인 측면은 뭐 이것도 이제 증권사들 거의 대동소이한데, 일단 신용위험이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금리도 좀 낮아지고 하면서 채권 쪽에서 운용이익이 발생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ELS랑 관련된 이제 파생운용, 그 다음에 뭐 PI 수익 같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2분기에 좋았었던 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해서 증권사들의 이제 트레이딩 이제 수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크게 볼 때는 2분기에 호실적을 견인을 했고 3분기까지도 조금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운용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게 분기별로 변동성도 크고,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는 2분기만큼은 규모는 아닐 것 같아요. 조금 규모는 둔화될 거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운용이익을 조금 참고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가령 뭐 ELS랑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3월 이게 보통 ELS 상품의 구조는 잘 아시겠지만 한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조기상환 요건이 다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3월부터는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조기상환 요건을 감안을 하면 지금 다 조기상환이 규모는 이제 좀 많이 위축이 됐지만 일단은 돌아올 수 있는 월이 도래를 한 게 뭐 한 8월, 9월 정도는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브로커리지뿐 아니라 운용이익에 있어서도 3분기까지 전망도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조금 업종 주가가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실적이 이미 이제 업종 주가에 반영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7월 20일 날 산업자료를 통해서 제시해 드렸었고, 그 이전에도 이제 동일한 의견이었는데, 저는 이제 업종 내에서 미래에셋대우하고 한국금융지주를 최소 노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일단 2분기 실적을 조금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면은, 내용적으로는 브로커리지 중에서도 이쪽은 이제 그 해외 쪽 비중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해외 쪽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해외 자회사들의 이제 수익도 1분기 대비해서 한 33% 정도, 규모로 치면은 거의 한 세전이익 600억 정도 되는 규모를 계속 이익 기여를 해주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이 규모로 치면은 그러니까 외형 자산이나 자본 규모로 치면 절대적인 규모인데 수익이 거기에 좀 못 따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 1분기에도 그랬고 2분기에도 그랬고 이제 그런 우려를 조금 불식시켜 주면서
이제 수익성도 동반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 이제 운용이익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운용이익만, 그리고 전체 순이익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천억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수익성이 좀 올라오면서 회사의 뭐 각종 다른 이제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뭐 네이버와의 그런 제휴 가능성이라든지 네이버 파이낸셜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좀 실시하고 있는 뭐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절차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절대 밸류에이션 PBR 기준으로는 0.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존 9,500원에서 11,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면서 이제 업종 내에서는 가장 우선호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얘네는 거의 네이버랑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제 증권업이랑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뭐 이제 네이버의 그 금융 그러니까. 잠재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수혜들이, 이게 물론 아직 구체화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서로 이제 상호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수익 모델에 있어서도 조금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일단 올라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뭔가 조금 이제 그려볼 수 있는 그림들은 사실 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실적에서 나타났던 다른 측면들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코로나 여파를 좀 피해가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B 수수료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채무보증 수수료를 중심으로 전분기 또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미래세대우도 투자 자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호텔이나 뭐 리조트나 이제 해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투자 자산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매분기 분배금이나 펀드에 해당하면 뭐 분배금, 그다음에 뭐 이제 배당금 같은 걸 이렇게 수령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분기에는 사실 조금 위축이 되긴 했었습니다. 이게 원래 계절적으로 2분기에는 항상 좀 규모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좀 간접적인 코로나의 영향은 조금 이제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이익 규모는 저 개인적으로는 2분기만큼은 아닐 것 같고요. 조금 둔화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 추세는 이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해서 뭐 실적이 나오면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합시다. 네. 또 실적 발표를 한 다른 이제 회사들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8월 4일 날 실적을 발표했던 키움증권. 왜 키움한테는 인색해요? 뭐 이제 인색하다기보다 제가 키움증권에 대해서 바이 의견을 제시드리다가요. 7월 20일 산업자료를 쓰면서 주가가 올라서 뭐 밸류에이션이 지금 기준으로 0.9배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축소돼서 저는 이제 그 홀드로 의견을 변경한 거고요. 뭐 회사를 뭐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주가가 좀 이 수익성 개선 추세와 현재 그 증시 호조 거기에 따른 이제 대규모 자금 이동을 이미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밸류에이션까지 왔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8월 들어서 또 근데 거래대금은 지금 호조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뭐 실적이 크게 흔들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뭐 제가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이제 회사 측면에서의 과제는 이 디지털 금융 또 이쪽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조금 추가적으로 이 리테일이나 아니면은 좀 대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업종 내 독보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고 수익성이 좋아지고 호실적을 반영해서 그 정도 레벨까지는 주가는 일단 온 상태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조금 홀딩하면서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공통적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운용이익이 크게 증가를 해서 1분기 때 마이너스 1,400억 정도를 기록했던 게 2분기 때 플러스 1,500억으로 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순이익 규모가 2,000억 원을 상회하면서 역시 이제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규모를 달성을 하게 됐고, 3분기, 4분기 예상은 브로커리지 사이드는 여전히 이제 호조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PI를 중심으로 한 운용이익 규모는 다소 조금 축소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IB 부분의 수수료 수익이나 기타 IB 수익 역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던 NH투자증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7월 26일에 실적 발표를 했었고, 사실 이때 이제 NH가 가장 먼저 발표를 하면서 2분기 증권사들이 다 호실적을 기록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2분기 순이익은 2,295억 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용은 동일하게 운용이익이 크게 이제 증가를 하고 브로커리지 수익이 증가하면서 이제 이익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NH가 상대적으로 보시면 주가가 조금 이제 부진한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이제 비용 인식을 하지 않은 그 사모펀드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하반기에는 일정 부분 이제 좀 손실 인식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투자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이제 라임 사태처럼 만약에 뭐 상당 부분을 판매사들이 손실 인식을 하는 규모로 간다면은 판매 규모가 사실 그 해당 펀드는 4천억을 넘는 규모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일회성 요인이긴 하겠지만 좀 이익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래도 NH투자증권의 이제 투자 측면에 있어서의 장점은 증권주 중에서 배당 성향이 거의 주요 증권사 중에 가장 높고요. 대형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놓고 본다면은 적어도 한 5% 이상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올해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금 그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그런 시점에서는 또 투자 메리트가 좀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대한 목표 주가는 기존 12,500원 그대로 유지하고 매수 의견 또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LS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증권주 한번 다시 한번 증권주가 좀 내가 미래에셋 때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고 탑픽으로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그래서 오늘도 막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좋다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래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된 하반기의 관전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자금 흐름 자체가 사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대규모 개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아직 뭐 8월은 며칠 지나진 않았지만 지금 일평균 거래 대금이 30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고무적이고 증권사들 입장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일단 이제 기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운용이익은 절대 규모는 좀 축소되겠지만 사실 뭐 전체적인 운영 여건도 지금 많이 악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금융주 중에서 그래도 조금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시기에는 가장 용이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요즘은 점심만 먹고 오면 힘들지. 피곤해 보이십니까? 아침에 오늘 일정 아니 별건 아니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증권사들 나오면은 다시 업데이트해서 짱이 어떤 것 같아. 갑자기 조배수 영화랑 같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얘기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지금 시장이 낙관론이 평배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닌 것 같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금융주도 보면 사실 증권주는 괜찮지만 실적이 괜찮은 다른 금융주들은 한 방 아래로 터질까봐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이번 상승을.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세에 대해서 굉장히 사고 칠 거다 이런데, 저는 요새 제일 요새 많이 받는 질문이 아침에도 그만 학세미나 시작할 때 웃었었는데, 내가 휴가 가는데 주식 팔고 갈까요? 이게 레파토리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2주 전에 어떤 분이 정말 이거는 전화 하셨어요. 농담처럼 정말 주식을 가는데 팔고 갈까요? 그래서 내가 갔다 오시면 훨씬 편할 거다 했는데, 오늘 연락 왔는데 안 팔고 가길 아니 많이 줄여놓고 가가지고 지금 돌아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요새 보면은 이 상승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좀 올라간다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많고, 고퍼스 얘기하면 더 기분 나빠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톤 조절해달라는 데까지 나올 정도니 뭐 이게. 그래서 제가 분명한 거는 낙관론이 팽배히, 주위에 보면 주식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도 하고. 하지만 그 젊은 층들이 해외 주식들 많이 하고.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뭐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도 지금 브로커리지 중에서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거의 20%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 뭐 주식 많이 하고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방금 전에도 심지원 연구이라는 녹음을 하나 있었는데 네. 난 정말 KTNG라는 회사를 얼마 만에 내가 관심을 가져본 건지 몰라요. 까먹고 있던 회사인데 거의 대형주지만 시장 분위기가 묘한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 잘 업데이트 해가자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